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24년 1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 자정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송전선로에서 4단 자정수가 있죠. A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득,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요소, C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 요소, 마지막으로 D라고 하는 것은 전류 이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중거리 송전선로라든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런 다뤄지는 4단 자정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자, 바로 어떠한 항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은 바로 AD-BC라고 하는 것은 1이다라는 항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압 이득 A와 전류 이득 D는 항상 같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 자정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3번 A는 D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력용 커패시터, 말 그대로 커패시터입니다. 자, 우리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까? 바로 진상 전류라고 부르게 되죠. 이 진상 전류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선 전류를 우리가 진상 전류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력용 커패시터는 이 진상 무효분의 전류만을 공급을 해서 부하의 병렬로 설치되어 역류를 개선하는 조상 설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2번 진상 전류가 되겠습니다. 한 대의 주상 변압기의 역률 코사인 세타 1 유효 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 2 유효 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이 주상 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하는 유효 전력이 P1이었고요. 두 번째 부하의 유효 전력은 P2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유효 전력은 P1 더하기 P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총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역률과 유효 전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효 전력을 구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역률과 유효 전력을 이용해서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무효 전력의 합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첫 번째 P1의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두 번째 부하 P2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상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P상 전력은 흰 분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P상 전력은 루트 P의 제곱에다가 Q의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P상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따라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P상 전력을 보시면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입니다. 유효 전력은요, P1 더하기 P2였고요. 무효 전력은 P1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세타 2였습니다. 자, 이것이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서 루트를 씌워준 게 분모에 들어가고 유효 전력 분자에는 P1 더하기 P2로 들어가 있는 정답은 3번과 같은 형태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선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표피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선에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 단면적에 모두 다 전류가 흐를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모두 다 흐르려면은 주파수 성분이 없는 직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류에서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 모든 단면적에 흐르는 것이 아닌 이 전체 전선의 표면, 이렇게 표면 쪽으로만 흐르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표면으로부터 이 전선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깊이, 이것을 우리가 델타라고 쓰고요. 침투 깊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침투 깊이라는 공식은 정해져 있는데요.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m라는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고요. 뮤라고 하는 건 투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입니다. 결국에 이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반비례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주파수가 크거나 투자율이 크거나 도전율이 크면 침투 깊이가 작아지게 되는데 침투 깊이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심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표피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보면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의 표피 효과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식은 전선의 굵기가 무한하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공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선의 굵기가 유한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 전선 내부에서 쇄교하는 자석의 수가 많아지므로 이 전류가 표면에만 흐르는 성질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피 효과는 결론적으로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커진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를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배전용 변전소에서부터 전력이 수용가 쪽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간선과 특별하게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선으로만 쭉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급전선. 그 다음에 이 간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간선. 자, 이 간선에서 각 부하 또는 각 수용가별로 무엇을 내줍니까? 분기선을 내주게 됩니다. 분기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배전용 변전소, 두 번째 급전선, 세 번째 간선, 네 번째 분기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54kV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어떠한 일종의 순서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54kV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서는요, 일단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압이 바로 피뢰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피뢰기의 제한 전압은 뭐예요? 피뢰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 전압이 곧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 즉 가장 절연 레벨이 낮은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변압기 코일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런 절연 협조에서. 자, 그래서 변압기 코일을 이렇게 적어 줄게요. 따라서 피뢰기의 제1보호 대상은 바로 변압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기 부싱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합 콘덴서. 지금 154kV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로 애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외울 수 있냐, 쉽게 외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애, 콘, 부, 변, 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애가 콤프라이트를 먹고 변비에 걸렸다. 다시, 애가 콤프라이트를 먹고 변비에 걸렸다.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 154kV에서 절연 레벨이 높은 순서는 애, 콘, 부, 변, 피, 낮은 순서는 피, 변, 부, 콘, 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절연 레벨이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력 손실 공식을 쓸 필요가 있겠죠. 자,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제곱 R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의 전력 손실입니다. 그러면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 PL'은 어떻게 될까요? V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1인 것이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V제곱분의 단순하게 P제곱 R로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코사인 세타가 역률일 때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이라고 했죠. 이것이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이고 이것이 코사인 세타일 때입니다. 자, 이 식은 이것에 비해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만큼 더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률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압 강하율 그리고 전력 손실률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직류 이선식에서. 우리가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잖아요. 이 직류에는 리액턴스 성분이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상각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 공식에서 리액턴스와 위상각과 관련된 것들은 다 무시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먼저 전압 강하율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하가 얼만큼 있는지 그 비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전압의 제곱분의 전력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압 강하율. 100%는 제외했습니다. 식에서 필요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률은 전력에 대해서 전력 손실이 얼만큼 있는지 그 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V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R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리액턴스와 위상각과 관련된 공식들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변수들은. 그러면은 위에서는 엑스탄데드 세타가 지워질 것이고요. 아래에서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률을 비교를 해보면 V제곱분의 PR, 여기도 V제곱분의 PR이 되어서 결국에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률은 서로 같다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수력발전 설비, 특히 수차에는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는데요. 이 유일한 충동 수차인 펠턴 수차에는 흡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있죠. 그런데 이 가만히 낙차의 적용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펠턴 수차는 우리가 고낙차에 적용이 되고요. 이 충동 수차 말고 반동 수차에서는 중낙차 또는 저낙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차가 이 충동 수차보다 반동 수차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유효 낙차를 올려주기 위해서 흡출관의 수두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결국에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 낙차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흡출관이라고 하는 거는 러너 출구로부터 방수면까지를 관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물을 충만시켜서 흘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차를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낙차를 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에서와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로 2차 측은 Y로 중성점이 이렇게 접지되어 있을 경우 이때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서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우리 고주파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측에 고주파 성분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1차 측 결선, 1차 측 전선 연결이 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 내부를 제3고주파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로의 바깥으로 고주파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전류는 1차 측 선로에서 반드시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선으로서 알루미늄의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한 것으로 가공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맞히신 분들이 적다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TCSR이라고 있고요. 2번 ACSR, 3번 HIV, 4번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CSR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3번 보기에 있는 HIV 같은 경우에는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고요. 4번 CSV 같은 경우에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1번에 보시면 2번과는 다르게 맨 앞에 T라는 문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T라는 문자가 추가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내열성을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열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전류의
용량을 같이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합금선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TCSR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합금선,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기용 알루미늄에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해서 내열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로 인해서 전류 용량을 증대시켰다. 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수전단 전압이 6000V인 삼상 송전선로에 역률 0.8, 50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동일한 역률에서 600kW로 부하가 증가할 경우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으로 하려면 수전단에 설치해야 하는 전력용 콘덴서는 이라고 해서 그 용량을 kVA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전력용 커피시터 용량을 구하는 문제와 다소 다르게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 수준에서 그전에는 많은 내용의 문제들이 바로 이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에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효 전력이 500kW였으나 부하가 추가되어 이번엔 600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QC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림을 통해 푸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을 통해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죠. 그리고 플러스 조그마한 삼각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면은 첫 번째 큰 삼각형은 기존의 부하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존의 부하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1이라고 해볼게요.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유효 전력이 500이라고 했습니다. 500k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 전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역률이 0.8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효 전력이 바로 이 길이인데 무효 전력 Q라고 하는 것은 P 탄젠트 세타 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유효 전력이 500이었죠? 500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0.8분의 0.6입니다. 왜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0.8분의 0.6을 해주게 되면 이 무효 전력은 375kV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래프 삼각형에다가 375라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75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빗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바로 빗변의 제곱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값은 피상전력이 되고 이는 곧 625kV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하를 추가할 때 동일한 역률의 부하를 추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역률의 부하를 추가해서 전체 유효 전력이 600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600짜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부하를 추가해서 유효 전력이 600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부하의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세타는 동일하게 세타 1이겠죠. 왜냐? 동일한 역률의 부하를 추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유효 전력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부하가 역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도 함께 추가가 되는 것이죠. 무효 전력은 P 탄젠트 세타에 의해서 75kV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피상 전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 피상 전력을 그냥 P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총합의 이제 피상 전력을 나타내는 삼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유효 전력은 600이 되는 것이고요.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75 더하기 75니까 45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600의 제곱 더하기 45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 빗변의 길이가 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함정보다는 유의해야 할 점이죠.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으로 하려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선로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삼상 유효 전력은 P라고 쓰고요. 피상 전력은 PA라고 쓸게요. PA는 루트 3에다가 전압에 전류를 곱해주면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류를 나타내보면 I라고 하는 거는 루트 3 V분의 PA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으로 하려면입니다. 선로 전류는 이것이고 수전단 전압은 이거잖아요. 자, 여기를 일정하게 하고 여기도 일정하게 하려면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일정하려면 결국에 PA도 일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PA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부하의
피상전력 625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로. 그런데 이 625라는 것이 피상전력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무효전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왜냐? 유효전력은 줄여줄 수가 없으니까 무효전력을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이 경감시켜주는 걸 누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력용 커패시터 QC 용량으로 경감을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진상분을 공급해서. 따라서 이만큼을 구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피상전력은 625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600으로 유지를 하고요. 이제 무효전력은 얼마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 Q라고 하는 것은요. 175가 나오게 됩니다. 175. 그러니까 여기가 450이 아니라 175가 되어야지만 600에 175에 625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수전단 전압과 선로전류를 불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450이었는데 175가 되려면 얼마를 빼줘야 됩니까? 450 마이너스 175니까 27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75kV를 나타내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4kV 60Hz 선로의 길이 200km인 3상 2회선 송전선에 설치한 소호 리액터 공진 탭의 용량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1선당 대지 정전 용량은 0.0043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호 리액터의 용량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단위 보시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되어 있죠. 자, 바로 구해볼까요? 소호 리액터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V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자, 이것이 이제 기본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인데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C라고 하는 이 정전 용량의 기본 단위는 페럿이어야만 하고요. 볼트라고 불리우는 이 선간 전압의 기본 단위는 볼트여야지만 우리가 오메가 CV의 제곱을 했을 때 볼트 암페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문제에서는 2회선이라고 했습니다. 2회선. 그러면 전체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을 구할 때 하나의 회선 기준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지만 여기에서 2회선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오메가는 각 주파수입니다. 오메가 2파이 F죠. 근데 F가 60Hz라고 나와 있으니까 2파이 곱하기 60 여기까지 하면 오메가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넘어가겠습니다. C는 어떻게 주어져 있죠? 0.0043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마이크로페럿을 페럿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킬로미터가 단위 길이당으로 주어졌다는 뜻이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선로의 길이를 곱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이 페럿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0.004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다가 길이 200을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압의 제곱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선간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은 V, 볼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154kV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15만 4천으로 바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 제곱.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볼트 암페어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려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뭐가 곱해져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곱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쭉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5,378 킬로볼트 암페어가 약 얼마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총 낙차 80.9m, 사용 수량 30세제곱미터 per second인 발전소가 있다. 수로의 길이가 3,800m, 수로의 기울기가 2000분의 1, 수압 철관의 손실 낙차를 1m라고 하면 이 발전소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의 종합 효율은 83%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도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는데 등장한 문제입니다. 새롭게.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의아한 점이 총 낙차를 주고요. 손실 낙차도 줬는데 수로의 길이가 3,800이고 수로의 기울기를 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이 지나가는 길을 수로라고 부르게 되죠. 이 수로의 길이를 그냥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자,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수로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을 때, 이 대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을 때 이 기울기를 지금 2000분의 1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3,800m래요.
수로의 길이가 3,8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2000분의 1이 되려면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x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x제곱 더하기 2000의 x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것이 곧 3,800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x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약 1.9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압철관의 손실 낙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1m. 그러면은 여기 1.9와 더해서 1.9 더하기 1이 되는 게 전체 손실 낙차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낙차가 80.9였잖아요. 그러면 유효 낙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9에서 2.9를 빼주면 전체 유효 낙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80.9에서 2.9를 뺀 78m가 낙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마저 써보면 우리 수력발전소의 이제 출력을 구해보면은 수차의 출력을 구해보면 9.8 QH의 에타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차와 발전기의 종합 효율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9.8 곱하기 사용 수량은 초당 사용 수량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30을 곱해주게 되고 여기 유효 낙차 얼마 넣어야 된다고요? 78을 넣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에타 효율은 0.83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곱해주면 킬로와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19,033kW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력 개폐 장치 GIS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GIS라고 하는 것은요, 밀폐되고 접지된 금속 외함 내에 단로기, 차단기, 계기용 변성기, 필회기, 모선 등이 함께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GIS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1번 단로기 맞고요. 2번 차단기 맞고 3번 계기용 변압기도 맞습니다. 근데 계기용 변압기는 이제 계기용 변성기니까 맞는 거죠. 4번 주변압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인 변압기를 말하게 되는데 이 메인 변압기가 GIS 내의 구성 요소로 맞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일러를 이제 가동을 하고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배기가스도 아주 많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미리 예열하는 것을 우리가 절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기 예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가열하면 절탄기,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 예열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화증기를 과열하는 것은 이제 과열기의 담당 역할이겠죠. 따라서 절탄기의 용도는 정답은 1번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철탑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철탑을 앞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철탑의 최상단, 지지물의 최상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노란색으로 그린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지선. 그리고 이 철탑에는 애자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고 그 애자에는 또 송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가공지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낙뢰가 직접 내리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직경뢰라고 하죠. 이 직경뢰로부터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즉 낙뢰가 송전선에 떨어지지 않고 가공지선을 내리침으로써 이를 대지로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1번,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직경뢰뿐만이 아니라 유도뢰에 의해서 이 송전선의 높은 전위가 유도되는 고전위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요.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낙뢰는 매우 큰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큰 전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자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도 경감시켜주는 것이 이 가공지선의 차폐, 보호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철탑의 접지 저항 경감이라고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탑각 접지 저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철탑의 각 모서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매설지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매설지선은 역섬락 또는 이제 접지 저항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방사상으로 매설하는 선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PS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로 이 전격 차단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단위가 일반적으로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데요. 이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기 위해서 전격 전압의 기본 단위 또한 킬로볼트,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의 단위 또한 킬로 암페어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를 했을 때 메가볼트 암페어가 바로 전격 차단 용량의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전격 차단 용량 100메가볼트 암페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전압도 7.2kV라고 줬으니까 여기에 7.2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IS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IS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7.2 곱하기 100이라고 해주면 자, 이것은 대략적으로 8kA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 선로에서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 중 C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C라고 하는 4단자 정수는 무엇이죠? 바로 어드미턴스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거리 송전 선로에는 파이형 회로가 있고요. T형 회로가 있습니다. 이 파이형 회로는 중앙에 임피던스가 집중되어 있는 회로고요. T형 회로는요, 중앙에 어드미턴스가 집중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T형 회로는 이런 식으로 알파벳 T와 닮았다 하여 T형 회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중앙에 어드미턴스 그리고 양쪽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드미턴스 요소는 이 중앙에 어드미턴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C는 Y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는 Y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은 여기에 첫 번째 네모칸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여기에 두 번째 네모칸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여기 세 번째 네모칸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행렬의 곱에 의해서 C는 Y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과정은 복잡하니까 중앙에 어드미턴스가 집중되어 있어서 어드미턴스 요소는 Y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하여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장점,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류파형은 이렇게 출렁이죠.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도 있고 이 중간에 실효값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류에서는 이러한 실효값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연 계급을 그만큼 낮출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송전 효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송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직류 송전이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은 매우 작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1이니까 그만큼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도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안정도가 좋다입니다. 우리 직류 송전에서는 리액턴스가 없고요.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에 의한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송전 용량도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주파수가 다른 계통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 주파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계통의 주파수가 달라도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환, 역변환 장치가 필요하므로 설비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만들 때 규류로 만들죠. 그 다음에 보낼 때 직류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을 때 규류로 역변환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 역변환 장치가 필요해서 설비가 복잡하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고전압 대전류의 경우 회로 차단이 어려운 것도 직류 송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 설비가 간단하다가 되겠습니다.